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에 소집된 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팍다식 중년돌입니다. 중년 아이돌 이상호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연덕스러운 카리스마죠? 김성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료 대마왕입니다. 천연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잔소리꾼이죠. 임미애 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경북의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주만 하기에는 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2018년 이슈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각자가 가지고 온 2018년 이슈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상호 의원님부터 먼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계유산 등재 2018년 경북의 이슈로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 주는 어떤 걸 선택을 하셨죠? 1조짜리 보물 살았나 죽었나. 1조짜리의 보물 살았나 죽었나. 아마 이거 훈민정음 해리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지역에서 아마 1조짜리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훈민정음 해리본이라는 게 훈민정음을 풀어서 쓴 그렇죠. 책이잖아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사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보 70호이기도 하고요. 또 1997년에 한국의 1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그 기록물인데요. 중요한 이유로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인류가 언어를 어떻게 만들고 창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 케이스예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불쌍한 백성들이 자기가 고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인류가 진행하는 어떤 문해력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구적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류가 반드시 어떤 거 기억하고 보존하고 가져가야 될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해리본을 통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 과학적으로 그렇죠, 예.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존재만 추정해오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진짜로 나타났고 그게 간송본인데, 그러던 중에 2008년에 상주본이라는 게 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간송본, 상주본 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동에서 얘기를 하면 간송본보다는 안동본이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을 게, 사실 이게 이제 출처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안동본, 그다음에 이제 상주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상주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보면 사실은 우리 지역 자체가 이게 훈민정음 혹은 한글의 어떤 중심지였다라는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간송본의 발견은 1940년대에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안동의 주천 종택이죠. 그게 이제 이용준이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 국어학자였던 김태준이라는 분의 제자였는데, 이 김태준 씨가 이제 이걸 보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놀라죠. 그래서 이걸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문화재 반출을 굉장히 잘 막아왔던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는 분에게 이제 이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송 전형필 선생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안동까지 내려와요. 처음에 아마 이게 이제 구입 의사가 좀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들리는 얘기로는 한 1,000원 정도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간송 선생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1,000원에 팔 수가 있냐. 그거는 사실은 돈으로 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당시 이제 기와집 10채 값
6배에 해당하는 한 1만 원 정도의 그 가격을 지불했다 그러고요. 그게 지금 보면 대략 한 30억 정도의 그 저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김태준 생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1,000원 정도의 보상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됐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사실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알려지고 나머지 좀 시시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6년이 되면서 비로소 이제 이게 영인되고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훌륭한 글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상주본이 처음 알려진 거는 그 안동 MBC의 보도를 통해서 가장 처음 알려졌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보면 그 고서나 뭐 이런 것도 수집했던 베이키 씨라는 분이 이제 자기 집안에서 지금까지 뭐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하나 나왔는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제공을 했고 그게 이제 안동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훈민정음 회례본이 있구나. 라는 게 또 한 분이 더 있구나라는 걸 알려지게 되는데 사실 이게 그 가격이 얼마나 될까 가치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논리들이 막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문제 제기를 좀 하죠. 그 베이키 씨가 우리 집에 그 책을 좀 훔쳐갔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골동품을 좀 모으고 또 이렇게 팔고 하는 그 조모 씨라는 분에 의해서 그거 내 건데 그 사람이 훔쳐간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 분쟁이 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발생된 소유권 분쟁이 나중에 사실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전문 도굴꾼이었던 그 서모 씨라는 분이 1999년에 자기가 그 안동에 있는 광흥사에서 그걸 훔쳐서 자기가 그 조모 씨한테 팔았다라는 얘기까지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유권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계종이나 광흥사의 거는 우리 거 도둑 맞았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 그다음에 조모 씨 입장에서는 그 우리 집에서 도둑 맞은 거니까 이건 내 거다. 저 베이키 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책 정리하다 찾은 건데 그러면서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권 분쟁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발견 상황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훈민정음 회례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누군가 한 명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회수가 돼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참 답답해요. 임 의원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것이 한 개인의 이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이 국가의 문화적 자산이기 때문에 빠르게 국가로 이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소유권 문제는 지금 이제 국가로 귀속돼 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일 것 같긴 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조모 씨하고 이제 베이키 씨의 어떤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대법원에서 지금 이미 이제 그 조모 씨 걸로 소유권을 확정 판정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모 씨는 그걸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문화재청에 그 기증하는 절차까지 이제 영인본을 가지고 다 밟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입장에서 보면 이건 벌써 우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베이키 씨 같은 경우는 나는 훔치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재판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형사 재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제 그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문화재를 절취한 거다라고 해서 문화재보호법으로 이렇게 그 고발을 하게 되고 실제로 1심에서는 10년형을 받아요. 이제 절도가 인정이 돼서. 근데 이게 2심에 가면서 그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고 이게 그 대법원에서 사실은 상소를 기각하면서 지금까지 그 형사재판도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키 씨는 뒤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는 훔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앞에 근거를 가지고 그 우리 거니까 빨리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량 욕심을 좀 내야 되겠는데요. 이 박사님이 전공하신 분야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기가 죽어서 다들. 그래서 이 베이키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또 합니다. 파내오셨나요? 네. 제가 베이키 씨를 만났거든요. 네. 네, 베이키 씨가 2017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출마를 해서 당시 이제 후보들마다 인터뷰를 한다고 요청을 해서 찾아갔었어요. 당시 후보 등록을 할 때 베이키 씨가 이 훈민정음 회례본을 재산 신고에 등록하려고 했었어요. 1조 원의 가치가 있다. 네. 자기 재산은 1조 원이 넘는다. 그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니 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없다. 아니 근데 보여주지 않았고. 예,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이걸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훈민정음 회례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게 되고 소유권을 인정해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선거 때 만나서 이분한테 보여달라고 애타게 기원을 했었죠. 예. 봤어요? 못 봤죠? 이게 못 제일 봤습니다. 못 봤- 사진만 보여줬어요. 이분이 그 근데 아무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존재 네. 자체를 지금 뭐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마 이게 이제 그 원본을 좀 보려면 그 안동 MBC의 그 지금 이제 영상 그 자료실을 좀 뒤져보면 제일 처음에 공개될 때 영상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겠네요.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빼고는 사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실물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베이키 씨의 어떤 인간형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요. 인간형이요. 예, 그러면서 돈키호테 생각이 나요.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 책 속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 돈키호테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편으로 허황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또 저돌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베이키 씨는 어쩌면은 정말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게 상주본하고 간송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해요. 간송 전용필 선생님.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메디치가나 뭐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나 정말 국가의 관점에서 이 역사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 나라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썼던 전영필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제 간송이라는 사람이 우리 문화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전 재산을 투입해서 들여서 이제 문화를 지켰죠. 우리 안동에 있는 석주 이상용 선생님처럼. 예. 또 이렇게 안동에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학봉 김성일 선생의 13대 손인 김용한이라는 이분도 지금으로 보면 한 200억 가까운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다 그때 썼죠. 예. 파라코 김용환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일부러 이렇게 노름판 투전판에서 돈을 잃어주면서 독립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렇게 그러죠. 썼다고 하네요. 결국은 나라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부분은 어쩌면은 백성들이 같이 하지만 이렇게 뜻있는 어떤 선각자라든가 갑부들도 이렇게 동참했다는 큰 의미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간송본 말고 이 상주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게 또 떠오르시나요? 그 재산이 몇 조 단위를 넘게 가지고 있는 우리 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내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위해서 1조를 내어놓겠다. 라고 근데 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거잖아. 사실 이게 너무 결국은 거니까. 돈을 예. 주고 사야 이게 되는 이런 문제가 거죠. 좀 있어요. 이게 가치를 따질 때요. 그 정말 중요한 어떤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굳이 환산했을 때 나오는 그런 그 상징적 가치가 있고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통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은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걸 뭐 정말 누가 사고 팔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긴급 제안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누구에게 하는 제안입니까? 혹시 베이키 씨가 보시고 계실지 모르니까 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베이키 씨인데 한번 부탁을 해보죠. 네. 이제 좀 내놓아 보시라고 한번 부탁을 한번. 여기서 그럼 큰 절을 좀 베이- 드릴까요? 이 베이키 씨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일각에 말하는 것처럼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이 베이키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천억이냐, 1조 원이냐, 그거는 나는 중요치 않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당했던, 실제로 옥살이를 했잖아요.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풀려나게 됐는데 나의 억울한 누명을 좀 벗고 싶다. 그러려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내가 제대로 보관해왔다라는 걸 국가가 인정해주고 그걸 나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맡겨주면 나는 얼마든지 그냥 내놓을 생각이 있다. 단 조건이 여러 가지가 걸렸죠. 문화재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하는 담당자로 맡겨달라. 그리고 상주에서 이걸 관리하도록 해서 상주의 관광산업을 개발시키겠다. 근데 사실은 그게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잘 관리해 왔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게요. 우리 처음에 그 안동 MBC 처음 방송됐을 때 본하고요. 지금 현재 한 2장 정도 사진이 공개된 걸 보면 예, 맞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네.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보존되는 소장고스 넣고도 매일 이걸 관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거쳐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올해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내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지키는지도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이렇게 문화재를
뭐 도굴당하고 훼손당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걸 또 관리하는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그 문화재청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의 그 소속 단속관이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전국에 3명이래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딱 이 3명으로 전국에 있는 문화재를 전국에, 관리하는 사람이 예, 3명이요. 3명. 딱 들어도 굉장히 부족한 건데 다른 나라보다 많이 부족한 건가요? 아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선 경찰들을 네. 교육을 시킨대요. 그런데 경찰이나 행정직 공무원이나 순환보직이어서 그 교육을 받고 나도 다른 보직을 또 맡게 되면 전문성이 이제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늘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의 도난 문화재를 보면은 2,150여 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거, 회수된 율을 보면은 35%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는 거죠. 국내에 이렇게 도굴대 문화재들이 국내에 있다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리라고 보는데 해외로 이제 말하자면 밀반출되게 되면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20여 개국에 16만 8천 점가량의 해외 문화재가 빠져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이라는 것이 외국에 빠져나가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가지고 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성과가 없죠. 그래서 최근 5년간에 5건 정도? 그 정도만 국내로 들어오고 아직도 여전히 16만 8천 점의 우리의 역사가 외국에서 제자리를 못 찾고 떠돌고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반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재수가 없는 거다. 네, 그렇죠. 예, 공사가 중단되니까 네.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이게 네, 얼마나 네. 가치가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이 의원님의 결담 듣고 가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무엇이다? 예, 원래 결담을 따로 준비했었는데 제가 그 김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담은 제가 카메라 보고 하겠습니다. 백희 선생님, 이제는 돌려주시죠. 라고 하겠습니다. 네, 백기 선생님이 다른 방송은 몰라도 이번 회는 꼭 보셔야 될 텐데 네, 아유, 이 박사님 말고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카메라를 보고 좀 돌려달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한번 해보죠. 백기 선생님 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김 의원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전임지사 흔적 지우기 예. 2018년 이슈로 꼽으셨잖아요. 예. 오늘은 어떤 걸 꼽으셨죠? 날자, 날자, 함께 날잡구나. 어렵네요. 날자, 함께 날자구나. 느낌이 감이 오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비행기. 아, 공항. 비행기. 예, 공항. 공항, 네. 대구공항. 그랬죠. 대우공항 이전 작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대우공항 이전 문제를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정말 몇 년 전부터 이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K2 공항이라 그러죠. 네. K2 공항이 우리나라 이 공군의 역사가 1950년에 이렇게 6.25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 경비행기가 20대 있었대요. 근데 6월 25일 전쟁이 나고 미군의 어떤 지원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50년 7월 20일에 F-15D 무스탕 전투기라는 이 비행기를 10대를 우리가 미군으로 받아가지고 대구공항에 두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곳이 우리 대구공항이죠. 이게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이 같이 네, 붙어 있는 거의-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주목적은 경우들이- 군사공항이에요. 예. 예, 군사공항의 그 활주로를 이용해서 그 민간 항공기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요. 다른 공항을 이렇게 착륙할 때 보면 반드시 그 창문을 열어달라 그러죠. 이렇게 그렇죠. 착륙 때 예. 중요한 조건이. 근데 대공항에 착륙하면 꼭 모든 창문을 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다 내려야 됩니다. 밖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군사 기지를 군사 보지 기지기 못하게 때문에. 하는 거죠. 몰랐어요. 네. 저는 예. 대구공항을 이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 이용했는데 그건 몰랐어요. 우리 대구공항에는 반드시 활주로가 내려가면서.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활주로 하나를 이제 우리 국제공항으로 쓰고 있죠.
1961년도에 보니까 국내선 공항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오사카로 이제 비행기가 뜨면서 국제공항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항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가 2017년도에 이렇게 흑자공항으로 전환이 돼요. 2017년도에 이렇게 이용객이 350만 명, 올해는 아마 400만 명이 돌파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시설들이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렇게 라운지도 협소하고 또 면세점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대구 시내 쪽에서 버스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죠. 뭐 그거는 이렇게 또 민간 공항의 문제고 군공항은 보통 전투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할 때 되면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음 관계 때문에 벌써 요구가 이렇게 제기된 것이 참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상황이고. 보니까 정말 국제공항 노선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가격도 저렴해서 이용객들도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군공항 이전 문제는 더 화두가 될 텐데 이게 대구가 바라보는 군공항 이전 또 경북이 바라보는 이전 확연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지금 대구시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이전하자 이런 건데 이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전해 가야 될 지역이 있는데 저는 이 지역들이 참 딱한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가만히 듣고 계시고 이 있어요. 부분은 어떤가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뭔가 유치하고 할 때 좀 더 나아보자. 현재보다는 나은 어떤 경제적인 욕구를 위해서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때로는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지역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곳이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쪽 예. 그리고 군위 우보 쪽이에요. 왜 공항을 유치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정말 절박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 말씀이 뭔가 하면은 어차피 소멸돼가 없어진다는데 시끄러우면 어떠노? 대신 우리 의성이나 우리 군위가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또 대신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것까지 와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쪽에서 보면 아니면 이전해가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박함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이라도 유치해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보자라고 하는 측이 있고요. 그렇게 공항이 들어오면 그 외에 뒤따르는 도로나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쫙 깔릴 거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면 다른 지역에서 의성을 이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고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그 농업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 의성에 이게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항이 들어오면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을 쫓는 결과가 벌어질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두 그룹 간에 모두 다 절박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대구공항 옆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가 다 이 공항 이전을 찬성하는데 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구에서는 공항을 이전하는 게 군공항을 내보내기 위해서요. 네. 민간공항을 뭐 활성화시키겠다, 경제적 유발 효과가 의성에 가면 대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거의 뭐 가능성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확실한 거는 군사공항을 내보내고 싶어서 그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이 군사공항이 함께 가지 않으면 민간공항만 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법률상으로. 그래서 군사공항을 내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이 의성과 군위의 주민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군공항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효과들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요거는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다고 봐요. 공공함만 이전하면은 절대 이전할 수가 예. 없어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네. 없는 거죠. 그리고 같이 가야 되고 그 일들은 어차피 정부가 이렇게 공공항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일이니까 결정을 빨리 해서 사업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후보지 중에 어느 쪽에 가든 그 지역민들이 어떤 기대하는 기대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된다. 지금 이제 통계적으로 발표된 걸 보면은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따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13조 원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을 한 4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보고 일자리는 아마 한 12만 명 정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은 공항에 따른 여러 시설들은 이전을 해놓고 정작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대구에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네, 있죠.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 KTX가 생기면 서울에 집중돼 있던 것들이 앞으로는 지방으로 분산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디어의 이 교통의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집중화를 더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유발된 경제 효과가 오히려 군이 또는 의성에서 대구나 안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저는 매우 크다. 이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그 지역의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죠? 오늘 제가- 송아지를 받고 소금 못 오셨대요. 키우실 것 같아서요. 아니, 오늘 송아지를 받고 오셨는데. 맞아요. 저희 오늘 새벽에 네.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의성과 군위에 걸쳐서 만약에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제 직접적인 소음 피해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공항 문제가 나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탐탁치 않은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절박함을 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거기에 발 딛고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의 저의 절박함도 있는 거여서 이게 뭐 제가 쉽게 여기서 뭐 입을 띄긴 좀 어렵지만 저는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생산 유발 효과 뭐 몇 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생산 유발 효과가 결국 지역에 돌아오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모두 다 온전히 우리 지역에 떨어질 거라고.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대구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합산했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연구 영역 그러니까요. 잘 안 믿는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뚝 떨어졌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그럼요,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김 의원님의 결단 들어보죠. 정말 하려면 똑바로 계획대로 그리고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분들의 입장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봅니다. 네, 모든 문제가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네, 김 의원님의 이슈는 대구공항 이전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천 의원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지난 시간에는 지방선거를 네. 꼽으셨어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죠? 네, 먹고 사는 문제죠. 그 토사구팽을 면했더니 공공의 적 만들어 버렸다. 토사구팽을 면했더니 공공의 적을 만들어버렸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토사구팽 공공의 적 이러면 안 토끼예요. 돼요. 이 비정규직 문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라고 했더니 곧이어서 터져 나온 게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참 머리 아팠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채용 비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까지도 다 마치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참 논란이 많은 이슈예요. 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한 지 1년이 됐는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야지 경제가 좀
원활히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공공 부분이 앞장서겠다. 공공 부분에 있는 비정규직부터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17년 6월에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숫자를 파악하고 이 지침을 만들어서 1단계로 이 정부 기관이나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부터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시작하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하라고 했고 2단계로 올해 하반기부터죠. 이 파견과 용역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방 공기업과 공사에 있는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짧게 3가지만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되게 좋은 이미지였어요. 제 기억에는 어린 시절 희망하는 직업을 적을 때 프리랜서를 적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 뭔가 멋있어 보이고 내가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는 두 분도 비정규직이시잖아요. 4년짜리. 비정규직. 갑자기 표정이 틀어져서 4년 이러잖아요. 4년 뒤에 어떻게 되실지 알 수가 없는. 근데 이 프리랜서가 어느덧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거는 이전에는 자발적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이 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던 업무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계약직으로 다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1년, 2년 단위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이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또 잘릴지 모르고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일자리마저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으로라도 일하게 됐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채용 비리니 부적격한 사람이 들어갔니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이야기는 제외해놓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정부가 파악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의 비정규직 인원과 각 지자체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다 달라요. 이 2017년에 나왔던 기준치와 제가 오늘 사생결담을 위해서 경북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모든 공기업, 이 국학진흥원에도 들어갔어요. 많습니다. 네, 정보공개 청구를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숫자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면 다 적게 잡았어요. 이미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자기들이 전환한 사람만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100% 전환시켰다. 라고 하면서 마치 성과를 낸 것처럼 보고는 하지만 정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별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 억울한 사례들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각 이 재정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전환 대상이었는데 2달이 더 지나면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죠. 이 지자체에서 요걸 조금만 미뤄도 석 달 뒤로 미루면 이 사람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김천시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과 그리고 비정규직 이 전환 대상자들의 갈등이거든요. 올해가 지나면 이들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빈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세웠는데도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너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복잡하게 돼 있고 말하자면 앞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이거는 이제 좀 민감 부분이죠. 거기 또 이런 문구도 있어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생각해 봐라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 자체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불평등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 근데 거기는 네.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이 되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만 제한이 없는 고용 안정만 보장된 것이지 기존 정규직과는 이 아니요. 대우가 같진 않아요. 아니,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정상적으로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냐? 아니에요. 네, 아니죠. 공무직 근로자예요. 네. 예, 그런 신분이라는 건 아는데 대신 2011년도인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공공기관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2013년에 이 당시에 폐지가 들어온 됐죠, 그게. 이 많은 기능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정말 인맥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 들어왔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에 대해 똑같은 일반직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차적인 단계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냥 상시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런 거죠. 예. 이 상시 일용직 중에서도 기노조가 돼 있는 곳은 더러 요즘으로 치면 공무직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수로원 이런 분들은 이미 전에부터 상시 일용직이면서 임기가 보장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도 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조금 만만한 곳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노조도 돼 있고 이런 곳에서는 단체로 들어오니까 좀 부담스러우니까 말하자면 임기를 보장해주는 정년을 보장해주는 정규직으로 간 것도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도청 같은 경우에 네. 이 청사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미화하시는 그러니까 그 용역 청소하시는 근로자들. 분들,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 전에는 모두 다 용역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이번에 그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다음부터는 직접 우리가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해서 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니까 용역과의 이 계약 관계였던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맞지요. 예. 네. 그 이제 용역 근로자들 중에서 뭐 나이가 많다, 뭐 60세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를 네, 그런 거는 제외하면 제외하고. 227명,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27명 중에서 145명이 이제 2019년 1월 1일자로 도와 직접 계약하는 정규직이 되고 경상북도는 그 이전에 이제 이 604명의 이 일용직들 중에서 일용직 근로자 중에서 113명을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말하자면 임기가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을 2018년 1월 1일자로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이 전체 한 419명이 단순 일용직으로 아직 이 도청과 도산하 기관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고 또 고용 안정 보장이잖아요. 취지는 참 좋은데 열심히 시험 보고 들어온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된 사람은 신분은 바뀌었지만 처우는 너무 다르니까 이거에 따른 또 불만도 쌓여갈 수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사회든 어디든 보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을 더 살필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을 더 여유 있게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김 의원님이 그 도예로 가면서 안동시가 조금 부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안동시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328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받았죠. 안동시가 이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48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48명 전부 정규직 전환했다. 우리는 100% 했다. 그리고 2단계로 전환해야 될 그 파견, 용역 노동자가 50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직업과 노동이라는 좀 큰 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가 양산되기 시작한 요 근래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기본적으로 임금도 뭐 평균 한 51% 정도밖에 안 된다. 정규직 대비.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너무 떨어진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실제로 위험한 일은 다 그 비정규직 시키더라. 네. 이러면서 사실은 삼중고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건재에는 보면 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이가 결국은 정규직에 의한 비정규직의 차별로 계속 이행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저희 국가진흥원도 그런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했습니다만은 그 주 4일제 직원과 주 5일제 직원 간에 다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업무상에 이 차이에 의해서 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사실 차별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내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차별에 대한 구조로 이 문제를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도 복리후생이나 임금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불만이 생겨서 노노 갈등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의 문제인데요. 이 그동안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했던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이 문제 앞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게 아니라 반대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입장을 안 내놓고 있죠. 이 경북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당시에도 크게 드러났어요. 아까 김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전환심의위 구성을 하는데 기존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람들이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직종을 우선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투명한 구성을 통해서 고용 안정 보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취지부터 우선 달성하고 가는 게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노노 갈등이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이제 전교조에서 학교 내에 있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교사들하고의 문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이게 이제 하는 역할들이 좀 달랐거든요. 대체로 기능직들이 많았고요. 행정직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분들의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2018년도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곳곳에 숨어 있었던 문제도 우리가 꺼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이중적인 태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정교조 내부에서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 우리가 평상시 외쳐왔던 거대 담론들이 일상생활에 나의 문제에 비춰졌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좀 약한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아마 그런 그 거대 담론보다는 그런 소소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천 의원님의 결단 그럼 듣고 가죠.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 군수님 그리고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 제가 말씀드린 분들도 비정규직이십니다. 모두 다 정규직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4년 말고 8년 그리고 12년. 그래서 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해야지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장님, 군수님한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 의원님 지난 시간에 컬링을 2018년 이슈로 꼽으셨는데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오늘 저는 세월만큼 쌓인 분노 건들지 마세요. 터집니다. 이거 쓰레기산 건드리면 안될것 아닌가요? 같은데요. 건들지 마세요. 이 얘기만 듣고는 쓰레기산 터진 같은데. 저는 오늘 봉화 총기 난사 사건을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8월 21일 날 올해 오전 7시 50분에 봉화군 소천면에 살고 있는 77살의 귀농한 지 4년 되신 분이 이웃과의 다툼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분노해서 소천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총기를 찾아서 이웃 주민에게 총을 쏘고 곧바로 소천 면사무소에 가서 공무원 둘에게
이 총기를 난사해서 안타깝게도 2분이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 돌아가신 분의 아이가 아주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부르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때 살해한 동기가 이 상수도관 설치 공사 관계로 해서 끊임없이 면사무소에다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또 이웃에 그 뒤늦게 들어온 그 사찰의 주인하고 쓰레기 소각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면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이웃과의 갈등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사건이 네. 벌어진 일이 있었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서 핵심은 귀농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귀농한 분과 네. 현재 계시고 있는 지역민들 간에 네. 융합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럼 귀농한 분들과 지역민과 융합 전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여전히 귀농하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죠. 아까 그 소천면에 그분이 상수도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 전기, 통신, 도로 모든 인프라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귀농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디를 들어오냐 하면은 공기 좋고 물 좋은 데를 찾아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가하고 떨어진 곳을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니 도로도 닦아야 되고 집 지어놓고 나니 한전으로부터 이게 돈을 지불하고 전기도 땡겨야 되고 KT하고 얘기해서는 통신까지는 어찌어찌 됐는데 이게 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하수에 의존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이 서울에 살 때는 1년에 동사무소 몇 번 가겠어요, 서울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이런 거 몇 번 받을 때 1년에 한두 번, 전입신고할 때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게 다인데 실제로 시골에선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되냐면 면사무소 가서 해결해야 되니 이런 분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왜 물을 공급해 주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시군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까지 수도관을 넣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이웃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맞아요. 인가하고 좀 떨어진 데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 동네 주민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기자들마다 이 만난 주민들은 다 달랐지만 공통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총기 난사를 하신 분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이사 왔다고 인사도 안 하더라. 똑도 안 돌리더라.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과 농촌에서 생활하시던 분의 기본적인 이웃 간의 관계를 맺는 그렇죠. 유대 방식 관계가 자체가 안 돼. 달랐던 다른 거죠. 거죠. 네.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꼭 귀농을 한다고 해서 그 지역민과 잘해야 되는 조건이 붙을 이유는 없잖아요. 혼자서 한적하게 살고 싶고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귀농을 권장하는 이유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거지 잘 지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화가 있다고 봐요. 귀농하는 분들은 일정 부분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로 들어오는 이 분들도 있고 귀촌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한적한 곳에서 공기 맑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죠. 이분처럼 귀촌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또 많은가 하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가족들은 원래 살던 곳에 있으면서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름대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결합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아까운 생명이 그렇죠. 뜻하지 않은 그렇죠. 이런 변을 당하는 이런 참 세상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농 귀촌 차원에서도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게요. 지자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 귀촌을 권장하고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돌리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 영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정착 지원금과 추가적인 지원금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기술 교육 위주로 가지. 이 동네 귀농 귀촌하려고 하는 동네 문화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인구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귀농 귀촌을 권장하지만 잘 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이번 봉화의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임미애 위원님도 귀농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에야 의성읍내에 가면 임미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안 입고 온 눈빛으로 바라봤겠어요. 아, 맞아요. 예. 처음에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눈빛.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기 도시에 이 새침한 여성이 와가지고 의성이 이런 데 와서 잘난 척하지 않겠냐, 얼마나 버티냐, 3년 내에 나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1년 내에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버틸 수 있는 분이 있고, 그쵸. 아닌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고 이런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개인한테 너무 물론 개인이 잘못한 건 있지만 그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자체가 좀 살피고 그 상수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기도 하잖아요. 그걸 좀 해결을 빨리 했더라면 안타까운 근데 생명 발생하지. 원간에서 동네까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관 까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업 우선순위에서는 실제로 농촌 지역의 상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죠. 이분이 들어온 지 4년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4년 갖고 대번에 그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마을이 있다면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한 분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한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밀렸을 것 같은데 이번 총기 난사 사고 두 번째로 거론되는 건 역시 총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총기 허가 규정도 좀 모호하고요. 이 총기를 가지고 다른 지역을 간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또 장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건 한 달 전에 이미 총기 사용 허가가 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총기 관련한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총기를 허가를 받아야지만 총기를 보유할 수 있고 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도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이걸 가지고 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총기가 우리나라에 16만 정 정도가 됩니다. 주로 공기총, 엽총인데 이게 농촌 지역에 총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야생 짐승에 대한 우발적인 상황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강한 편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한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총기 소유를 허가해 줄 때 심신미약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없으면 허가를 해줘요. 근데 허가 받고 나서 이 총기를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걸 상시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이 사람 총기를 허가받고 나면 그 이후에 심신미약 상태가 되거나 정신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과 같은 상황도 그 부분이 사실 좀 빈 지점이었지 총기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가 강하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허술하진 않아요. 네, 허술하진 그런데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로 아까 뭐 16만 정 정도가 허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수록 밀수가 늘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2년도에 135정이 밀수가 적발이 된 거고요. 16년도에 178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허가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취소가 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총기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취소한 건이 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97정인데 그리고 이 중에 147정 어디 갔냐 그러면 도난당했다,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로 걸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걸린 것만 있겠어요? 걸리지 않은 더 많은 불법 무기류들이 있겠지요. 거기다가 수거되지 않은 거, 도난당했다고 하는 것까지 하면 16만 정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총들이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처벌 규정이 좀 약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총기 법규에 대한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럼 봉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임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죠. 사람을 피해서 농촌에 오지 마세요. 사람을 좋아하면 농촌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진 말씀입니다. 네. 친절한 미애 씨가 있는 의성으로 오시면 의성으로 좋겠습니다. 오세요. 네, 지금까지 2018년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느끼게 되는데 주요 이슈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2018년 한번 총평을 해볼까요?
살면서 2018년도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한 해를 보낸 게 없는데 내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한 해였다. 선거에도 이기셨고. 생각지도 않은. 김 의원님도 들어볼까요?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본 이렇게 여러 주제들을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밝은 점보다는 앞으로 바꿔나가야 되고 더 나아지도록 가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또 숙제가 있겠다. 어쩌면은 우리 비상 소집된 위원들도 결국은 여러 가지 숙제 속에 또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2018년 한 해 이렇게 돌아보면 연말이 되면 이 정도 바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다를 건데 내년은 또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냐라는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해 지나가는 것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안 하게 생겼는데. 걱정 많습니다, 생각보다. 워낙 밝으시고 긍정적이셔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바쁘게 지나갔지만 그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이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을 항상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 사생결단이 좀 더 동네 구석구석을 긁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8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해가 어디 올해뿐이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2018년을 돌아보고 칭찬과 반성을 하면서 분명 자신을 다잡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사생결단이 여러분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2018년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2018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새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